일본이 최근 50년간 집요하리 많지 한국을 무시하면서 꽁꽁 숨겨두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땅 하나를 두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나중에 한 방에 전부 먹어치우려는 속셈이죠. 독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지켜야 할 바로 이 땅을 일본이 마음대로 꿀꺽하려던 찰나 한국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지하고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998년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은 소떼 501마리를 몰고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야기를 김정일에게 듣습니다. 김정일은 평양은 지금 석유 위에 둥둥 떠있다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냈고, 정주영은 북한산 석유를 남한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함께 사업을 시작해보자고 말했다고 하죠. 당시 김정일은 평양 아래 석유는 한국 돈 1경 500조 원에 해당하는 양으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극비로 취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은 조선일보에 실린 정주영과 김정일의 대화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지하자원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원부국입니다. 석유 역시 꽤나 많은 양이 매장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003년 발표된 한반도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1470억 배럴에 해당하는 양은 중동의 오일 부자 이란보다도 많은 양인데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듯 2018년 북한이 압록강 주변 위화도라는 지역에서 원유 탐사를 진행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일반 상식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북한 내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평양 바로 옆에 자리한 서안만으로 이 지역은 중국이 석유를 생산했었고 그 대륙붕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물론 남한에 석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8년 울산 남동쪽 60km 떨어진 울릉분지에 가스전이 있다는 사실이 탐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보통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천연가스와 함께 매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석유가 많을 때는 이를 유전이라고 부르고 가스가 많을 때는 이를 가스전이라고 부릅니다. 울릉분지에서는 천연가스와 함께 아주 적은 양의 석유도 발견됨으로써 한국도 세계에서 9번째 산유국으로 등록됐습니다. 시한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시간적인 한계를 두는 것이라는 의미의 시한부는 1905년 오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입새에 등장한 후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슬픈 상황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게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땅이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시한부인데요.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22일 광주의 한 건물에서 NDNK 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노 독도, 노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운동본부는 그간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하다하다 도쿄올림픽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위해 사용하는 행태에 분노해 시작됐습니다. 최근 일본은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며 은근슬쩍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고 방위백서를 통해 다시 주장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만행을 바로잡기 위해 일본이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할 때까지 활동하기로 약속한 NDNK는 이날 또 다른 영토를 들고 나와 일본의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시한부 기간이 7년밖에 남지 않은 JDG, 즉 하늘공동개발구역 제7광구입니다. 제7광구는 우리나라 제주도 동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구역으로 이 광구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까지 눈독을 들이는 노른자 중의 노른자 해역입니다. 지난 1968년 미국 해군해양연구소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원 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에머리 보고서로 알려진 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아우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2004년 미국 우드루 윌슨 센터라는 정책연구소는 여기에 매장된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를 넘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죠. 일부에서는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약 72억 톤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러시아의 확인 매장량보다는 적고 리비아와 미국의 확인 매장량보다는 많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한때는 한국 해양권으로 포함됐다가 곧 일본 해양권으로 포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되자 경제발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현금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일본에게 선방을 날렸습니다.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 이르는 곳을 제7광구로 설정해 한국 땅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보통 광구라는 용어는 여러 광물을 채굴해 취득할 수 있는 광업권이 인가된 일정 구역의 토지를 말합니다. 한국의 해저 광물 지역은 제1광구부터 제8광구까지 형성되어 있고 제7광구는 제주도부터 오키나와에 이르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일본 앞바다까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969년 대륙봉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대륙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결정한다는 북해 대륙봉 소유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대륙봉이 어느 국가로부터 연장되어 있는지가 소유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제7강군은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어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과거 자신들이 식민지배했던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넘보던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다나카 카고의 내각은 박정희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부정했으나 국제해양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스전을 코앞에 두고도 쉽사리 손대지 못했는데요. 결국 함께 개발하자며 일본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렇게 1974년 하늘 대륙봉 협정이 체결됩니다. 즉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약 82,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마름모골 지대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해놓고 1978년부터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이 개발구역의 크기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80%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데요. 협정에는 1978년부터 이후 50년간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되 공동탐사가 아니면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독소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소조항이 발목을 잡았죠. 하늘 대륙봉 협정이 발효된 직후 제7광고에서는 드디어 탐사와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업, 일본은 자국업체에게 일을 맡겼죠. 87년까지 7개의 시추공을 들었으나 소득을 올리지 못했고 이후 개발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일본은 마침내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엔이 1983년 새로운 해양법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전 해양법은 대륙봉이 어느 국가와 연결됐는지 여부로 해양권을 결정했는데요. 제7광구는 제주도로부터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어 한국 해양권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 제7광구와 훨씬 가까웠으나 그 사이에 600m 깊이의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3년에 개정된 국제해양법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봉의 소유권은 공중에서 중간선을 그어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해양법이 적용되면 제7광구의 95%는 일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래에 매장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일본의 소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개정된 해양법이 발효된 지 4년 만에 일방적으로 개발을 포기해버렸고 독소조항 때문에 한국이 혼자서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야무했던 제7광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입니다. 제7광구 근처에서 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아냈기 때문이죠. 한국과 일본 역시 공동으로 지질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탐사 결과를 두고 일본이 또 목리를 부립니다. 최소 5곳 정도 가능성이 높은 장소가 있다는 것에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고 못 박은 뒤 아예 손을 떼어버린 것이죠. 2009년 한국이 다시 요청한 공동개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렇게 2028년까지 가만히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일본의 해양권이 되는 마당에 굳이 한국과 나눠 갖지 않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다 2020년 3월 한국이 최후의 수단을 도입합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죠. 한국 정부는 조강권자로 한국석유공사를 지정해 마지막 탐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일본에게 선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동개발권자인 일본에게 재탐사를 제안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입니다만 일본이 현재까지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나름대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제7광구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어도에 해상과학기지를 세우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어도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계되어 있어 오랫동안 분쟁이 있어 왔고 일본 역시 지리적인 이점을 알고 있어 이어도에 인공섬을 만들어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이어도는 수면 4.6m 아래에 위치한 거대한 암초덩어리인데 파도가 강하게 치는 날에만 간신히 볼 수 있는 섬입니다. 현재 이어도 위에는 한국인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고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만한 명확한 팩트가 존재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45,000급 이하 경량 항공모함을 도입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 항공모함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최대 16대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해군이 운용하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2배 크기로 헬기와 전차, 장갑차 등도 실을 수 있죠. 군사전문지 텔레그래프는 일본과 중국이 미국의 한국 전시작전권 이양을 반대하는 건 한국 군사력이 이미 두 국가의 실질적인 위협과 현실적인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미 현무사 탄도미사일 출시에도 거품물고 반대했던 중국과 일본이 이번에 한국이 건조할
항공모함 모델을 보고는 위협을 빌미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이 시료 지배 중인 이어도 앞바다에 배치해 거대한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린다면 일본이나 중국도 함부로 대들 수 없게 됩니다. 이제 2028년까지 7년 남았습니다. 한일전 축구 경기에서 지게 되면 분하기는 하지만 다시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7강군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지면 다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에 접근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7강구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는 성경구절처럼 일본도 한일 공동개발 조약을 맺을 당시에 약속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